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를 마친 투표함 수백 개도 아직 경기장 안에 남아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 이른 시각인데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였던 이곳을 봉쇄한 지도 어느덧 나흘째입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선관위의 책임을 지적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피켓이 보이고 또 태극기를 흔들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손글씨 피켓을 든 채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샘 농성을 이어온 일부는 은박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있고 경기장 게이트와 떨어진 곳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 가운데는 보수 유튜버뿐 아니라 20대와 30대 청년들도 눈에 띕니다. 네, 그런데 개표함이 아직 경기장 안쪽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표가 끝난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의 투표지는 아직도 이 경기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시위대가 경기장 출입구를 둘러싸고 봉쇄를 이어가면서 선관위가 투표함을 보관 장소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강제 해산보다는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동대를 포함한 인력을 배치해 주요 출입문인 1-3 게이트 일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장 주변 순찰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위대와의 큰 물리적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지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맡게 됩니다. 다만 오늘로 예정됐던 경찰의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결국 검경합수본이 맡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합수본을 이끄는 본부장을 포함한 지휘부가 결정돼 공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위해 수사팀은 대규모로 꾸려질 것이란 예상이 높습니다. 대검찰청은 합수본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라며 합수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경찰의 고발인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요? 네, 경찰은 우선 합수본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반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앞서 단체는 투표지 부족 사태 당일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고발장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경합수본 구성 지시가 내려진 만큼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오늘 몇 시에 열리는 겁니까? 네, 2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160여 명과 주요 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올해 초에 이어서 네 번째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졌던 지난 1년의 소회와 집권 2년차 국정 비전 그리고 4대 목표 등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취임 1주년 기념사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등 세 분야로 나눠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분야별 관심 사안과 쟁점 현안이 많아서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학 언론 기자인 대학생 2명도 청년 세대의 고민을 이 대통령에게 질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오늘 회견에서 다루어질 주요 이슈도 짚어주시죠. 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우선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난 2일 국무회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청와대는 권한이 클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밝힌 거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관련 질문이 오늘 나왔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된 만큼 부동산 정책 또한 핵심 화두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이 대통령이 선거 이후 밝힐 세제 개편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을 찾는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도 회견장을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과 검찰개혁, 노사갈등 해법과 교육, 복지 현안 등 분야별 주요 이슈가 많은데요. YTN은 잠시 뒤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4월 초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경고했는데 휴전은 물론 종전 협상까지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밤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공습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 이에 따라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공망을 가동해 미사일 11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하이파와 사페드 등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미사일이 날아드는 장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스라엘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 광범위한 규모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و در صورت گسترش حملات خود به مناطق و یا پاسخ به اقدام ایران با ضربات کوبنده‌تر و پشیمان کننده روبرو و حملات ویرانگری علیه رژیم و حامیان آن 이란의 공습 직후 이스라엘 당국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격에 따른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피소로 가던 일부 사람들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설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공식적인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이란의 공습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안보 자문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통해 이란 정권이 다시 테러의 길을 선택하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레바논 전역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최고사령관도 성명을 통해 이란을 비판하면서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무력으로 공격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란이 공격하는 빌미가 된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베이루트 남부의 다히에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헤즈볼라의 지휘센터를 타격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사전에 이번 공습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이란은 곧바로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의회 관계자는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언급하면서 오늘 밤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라며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영내 미국의 기지와 자산에 대한 타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에 확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번 교전으로 합의 무산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은정 특파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폭스뉴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이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의 협상은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중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는 조율이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는 이란의 공격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만큼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복한다면 지난 47년이나 지난 3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갈등은 계속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악시오스에 우리는 이란과의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이것이 무산되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네타냐후에게 전화해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하겠다며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이란도 공격했다. 우리는 추가 공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란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 M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력으로 이란을 타격한 뒤 고농축 우라늄 회수에 나설 거라고 밝혔는데요. 협상을 우선하되 강제로라도 우라늄을 확보할 거란 의지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에 근접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은 남아 있다고 말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re very close to having a deal, and if we don't have a deal, we'll do it one way or the other. Either way, we wi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의 자산이나 제재가 먼저 해제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종전 합의에 레바논 휴전 문제가 포함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헤즈볼라에 더 정밀한 타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see a more surgical attack on Hezbollah. I think it should be more surgical, and we can help them with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대선과 최근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등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앵커와 설전을 벌이다가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네, 송파구 개표소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또 오늘 오후에는 4부 요인을 불러서 선관위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송파구 개표소에서 나흘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2030 젊은 세대가 많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과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주기도 들지 말자. 그리고 구호는 재선거로만 외치자. 이런 현상,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일단 계십니까? 저 참정권이 박탈됐고 그리고 또 절대 공정해야 될 선거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젊은 층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선 측면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런 거 잘못되고 정말 이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이 선거 관리 이 차원의 여러 가지 관리 부실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특기할 측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걷어내려는 노력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특정 진영의 구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또 전국 대학생 연합회에서 규탄문을 내기도 했는데 2030 세대의 이런 움직임 앞으로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와 그리고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지금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시민들의 저런 어떤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헌법 제24조 선거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헌법 유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거 부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헌법적인 사태가 그리고 민주주의 꽂힌 투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런 모습, 특히 2030의 어떤 그 양식 있는 그리고 젊은 혈기 있는 이런 학생들의 저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의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정당과 정치의 목적은 혼란을 질서로서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대치 상태, 대화 타협이 없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일관된 그리고 일치된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치권의 힘이 시민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당과 야당 공의 어떤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저녁 SNS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선관위를 비판했고요. 합동수사본부 그리고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투표 당일 청와대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다라고 좀 짧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점점 대응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여론의 움직임 때문일까요? 여론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만 사안의 엄중성 이런 부분들도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니까 선거와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아마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장을 내기는 조금 조금 저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권력과는 독립돼 있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리 부실의 문제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그 섣불리 개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권력이
상당히 여기에 어떤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작용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입장을 자제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독립된 그러니까 이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방관하고 자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금 이 투표 절차상의 이 하자는 진짜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선거의 필요성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를 치르자 그리고 사전투표는 폐지하자라는 입장인데 장 후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물에 독약이 1mm가 들어가 있어도 물이 전체가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지 부족이 50곳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서울 14곳,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서울에 33, 부산에 3, 인천에 6, 대구가 4, 울산이 2, 경남이 2곳 이렇게 50여 곳 그리고 22곳에서 투표 중단이 일어난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투표 시스템에 지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지만 각 당의 선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선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된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못했거나 그리고 투표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것은 오염된 투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장동혁 대표 인식 속에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 전체를 다 재선거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강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정치쇼 그만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재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전직이 판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재선거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정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법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뭐랄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일종의 선거의 임의라든지 또 아니면 뭐랄까 이번에 선거의 투표에 그러니까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가 사실은 이 선거 과정의 문제를 법원에다가 먼저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먼저 소송을 하고 선관위가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그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선거 규정이 위반이 있는 때라고 쉽게 말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인정이 돼야만 재선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런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재선거라는 부분이 과연 장동혁 대표의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당론이냐는 부분입니다. 일종 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당론을 모아서 재선거를 하자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번에 그러니까 이 지금 투표용지가 많이 부족했던 곳이 잠실을 중심으로 한 서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기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선거를 할 경우는 이걸 다시 완전히 물리고 그럼 재선거를 새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당선자가 동의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국적인 재선거를 하자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전국 단위 50군데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 구호처럼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 교수님, 당초 재선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던 민주당 내에서 예.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 이런 주장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실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가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 마감이 되고 난 뒤에 결과를 그러니까 출구 여론조사가 나오고 난 뒤에 투표했던 분들의 표심에 상당히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당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의원, 구의원 뭐 이 정도 구청장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당락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의원, 구의원 정도에 한해서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재선거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도 저는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장동혁 대표 측과 개파 갈등이 또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파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당내 뭐 친한계와 당권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너희들은 왜 싸우냐, 탄핵당하고 대선 패배한 정당이 그렇게도 왜 싸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파선에는 선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선장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각 백가장명식 당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시작되고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권 창출인데 당내 어떤 경쟁이 상당히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장동혁 현 대표 간의 갈등이 지금 지방선거 직전까지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현 시점까지 그런 갈등이 노전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뭐 저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로 합쳐도 부족하지만 당내 분란이라는 것은 중도층을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오늘 여론조사 지표는 상당히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뭐 지방선거 내내 민주당한테 상당히 큰 격차로 뼈아프게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던 것도 당내 갈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뭐 다음 총선이 1년 8개월 남았기 때문에 당내 어떤 갈등은 어떤 한쪽으로 어떤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민주당도 정치적인 갈등, 노선 갈등이 이제 시작되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총선과 다음 대선을 향한 당내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뭐 마무리될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 뭐 시끄러운 소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뒤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재선거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입장이나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좀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뭐 중도 신령을 통한 나름대로의 국정 성과는 저는 뭐 높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스피 8천이 지금 상징하듯이 대한민국의 일종의 뭐랄까 이거 경제적인 지표가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다. 그리고 또 물론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기업의 그 실적의 견인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일단 경제 성장률도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또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도 좀 슬기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상당히 저는 눈에 띄는 측면 그런 측면들은 높게 평가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쉽다고 한다면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원장님 평가도 들어보죠. 뭐 정치라는 것이 대화 타협을 통한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을 떠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작금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과연 전 국민의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협치보다는 대립과 갈등 이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상생의 그리고 대화 타협 그리고
소수파를 존중하는 그런 국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협의제 민주주의인데 소수당과 소수 정파를 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기 때문에 108석, 107석의 국민의힘은 되지도 않을 필리버스터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반격할 만한 그런 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오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1년 10개월 그리고 있으면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지난 1년 같이 민주당이 대화의 타협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횡포, 폭거를 계속 진행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YTN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집권 2년차 2기 내각 구성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자, 만약에 국회 인준까지 받게 되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하마평에서 사실 강훈식 실장과 정성호 장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왜 한성숙 장관이 최종적으로 지명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성숙 장관에 대한 총리 지명은요, 일단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AI죠.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실무적인, 그러니까 이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일종의 네이버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일종의 플랫폼 기업, IT 기업의 대표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면 이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성으로 대변되는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20년 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성 총리 두 번째 총리가 되는 셈인데,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섬세한 리더십이 일종의 AI 시대를 맞이해서 소위 말하는 혁신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대립과 갈등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어려운 기업을 이끌면서 보여줬던 리더십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의 성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 때 AI 시대를 통해서 지금 상당한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 특정 분야에만 그러니까 성과가 치중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이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정책적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성과들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에도 적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고려를 해서 인선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나요? 글쎄요, 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물론 여성 총리 두 번째 20년 만에 여성 총리, 그리고 인터넷의 어떤 성장과 성장 과정을 같이 해온 AI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는 상당한 성과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중기업 수출이 18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와 갈등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총리도 정치인이면 정치 과잉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무형 총리를 지명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성숙 총리가 네이버 대표로서 AI 전문가인데, 지금 산적한 총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치 총리, 경험 많은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투표지 사태 이것이 지금 바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 취소 특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정치를 요구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왜 그 실용주의 총리고 실무형 총리인 한성숙 총리를 임명했을까? 이것은 대통령이 내각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그런 그립감 있는 그런
통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은 정치하지만 국민의 대통령인데 총리 같은 경우도 내밀하게 정치적인 그런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네, 앞서 김민석 총리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석 총리가 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 다음 임무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의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명청 대결의 서막이 시작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뭐 이렇게 명청대전이라는 개파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김민석 총리가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사실 민주당의 대표가 되는 건 일종의 로망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지 그런 부분을 표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김민석 총리의 정치 색깔 자체가 대통령을 그동안 보좌해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 친명계의 대표라는 측면이 분명히 강합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집권 그러니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무래도 이번 뭐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뭐 본 측면도 있습니다만 뭐 저는 뭐 이 앞으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났던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 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근 빠르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 2분기 들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은 100원 넘게 오르면서 주말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60원을 돌파했습니다. 공항에서 달러를 현찰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이미 1,62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분기 들어 평균 환율은 1,490.98원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몰렸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영향이 컸습니다. 5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액은 44조 7천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고 이달 들어 4거래일 만에 18조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투자해 얻은 막대한 차익을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수익을 실현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전에 달러 쌓아왔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오른 환율은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잇따라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치솟는 환율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최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이란 전쟁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외환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7개월여 만에 깐부 회동으로 이름을 알린 치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 주요 사장단을 만났는데요. 국내 인공지능 협력사들과의 접촉면을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모습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두산 베어스 유니폼 차림으로 같은 치킨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사장단과 함께 2차 깐부 회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환호 속에 가게에 들어선 황 최고 경영자는 부인과 딸, 최 회장, SK그룹 사장단과 한 테이블에 앉아 건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함께 앉았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최태원 회장과 러브샷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에 이어 이제 SK그룹까지 깐부 테이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We're working across many industries from AI supercomputers to CPUs to new PCs and robotics. And so we are here to plan and then maybe tomorrow we have some announcements. 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방한 나흘째 아침 서울 종로구의 SK 설인 빌딩을 찾아 최 회장을 다시 만난 뒤 협력 청사진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LG와 네이버에 이어 국내 AI, 로봇 관련 기업들도 잇따라 만나며 접점을 한층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여전히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집계를 마친 투표함은 여전히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재창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였던 이곳을 봉쇄한 지도 어느덧 나흘째입니다. 밤샘 농성을 이어온 일부는 은박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있고 경기장 게이트와 떨어진 곳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보수 유튜버뿐 아니라 20대와 30대 청년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관위 책임을 지적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피켓이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유리창과 계단 벽면 곳곳에 붙어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개표함은 아직도 경기장 안쪽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표가 끝난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와 투표지는 아직도 이 경기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경기장 출입구를 둘러싸고 봉쇄를 이어가면서 선관위가 투표함을 보관 장소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강제 해산보다는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큰 충돌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두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뒤 9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복원을 본격화하고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북중러 연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에 나서 영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지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외부 세력의 희망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YTN에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중요한 군비 통제 백서가 나왔는데 그 백서에 처음으로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한 지 1년 반 넘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새 우라늄 농축 공장 시찰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군수기업소 방문 등 연일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군수기업소 방문에서는 미사일 생산량 확대 등 핵무력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인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둔 북한은 북중 친선과 혈맹을 강조하며 우호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논의보다 양국 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하고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는 중국의 관심사 등을 논의하는 데 집중될 거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오늘도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하며 종전 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 합의를 공언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7년 만에 평양으로 향합니다. 북중 관계 복원이 키워드인데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지 주목됩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란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요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상당히 긴박해 보이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7일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휴전이 임박해가지고 종전으로 가는 시나리오보다는 현재 다시 양측이 미사일 공격을 재개하는 그런 혼란의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개전 100일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본토 공격의 어떤 명분은 레바논의 친이란 헤즈볼라 세력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명분이죠. 양측이 이제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란 당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헤즈볼라의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요. 현재 휴전을 공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이란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도 다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양측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황급히 나서서 양측의 확전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는 사실 이란과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절대적으로 확전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6월 14일이 이제 본인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특히 이번 주죠. 이번 주 안에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목표였는데 이란과 헤즈볼라 또 이스라엘 삼각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시 휴전이 도돌이표에 빠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합의의 도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줄곧 마이웨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휴전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레바논 공습도 중단한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지금 오히려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입니다. 레바논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제 친이란 시아파 세력인 헤즈볼라 반군이 지금 이스라엘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양측이 피해가 나고 있는데 물론 피해는 헤즈볼라 레바논 세력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 양측이 이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11발을 발사함으로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뜯어 말리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이 종전 협상에 지금 이번에 무력 충돌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확전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본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면 양측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해서는 이 파키스탄 쪽을 통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자제를 시키는 최대한 양측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큰 틀에서 보면 그 과거의 전쟁들이 다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합의하거나 종전을 하더라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전쟁이 2월 28일 시작될 때는 100일까지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할 때 뭐 3일 만에 전쟁을 거의 끝나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게 100일까지 가므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고 전 세계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점차 이게 장기전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미국 국내에서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아마 기점으로 해서 진정세 끝에 뭐라 그럴까요? 사실상의 종전이랄까요? 예, 무력 충돌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전면전은 하지 않는 그런 양상의 장기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년 만에 국빈 방문인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네, 2019년 이제 6월에 방북을 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양측이 정상간 교류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전승절 행사를 개최했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번에는 답방 형식이 됩니다.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이 이제 7월 11일인데 이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의 기고문이 실린 거에 보면 이 방북의 목적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 주석 입장에서는 전략적 동맹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시계추 외교라고 저희가 그럽니다. 북한 외교를. 베이징에 갔다가 모스크바로 갔다가 좌우로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외교를 통해서 북한은 실리를 추구했는데 지난 2024년 이 김정은 위원장이 15,000명의 병사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제 파병함으로써 러시아 쪽으로 시계추가 급격히 기울었죠. 예. 자,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자, 북러가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경제적 또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 외교에서 맞지 않는 거죠. 예. 사실은 북중은 뭐 혈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번에 3호, 호라는 것은 좋다라는 호자를 쓰면서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양측이 그동안에 소원했던 관계를 완전 정상화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 측면은 지금 이제 핵 문제는 미묘한 문제라 제가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경제 협력을 양측이 동상이몽해서 좀 강화돼야 됩니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지원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탕 또 여러 가지 식량, 원유, 에너지 등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늘 물량이 아주 정말 저의 표현대로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이죠. 예. 그래서 이걸 대폭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압록강에 가면 신압록강 대교가 중국 자본으로 건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 쪽 신의주에서 막혀 있습니다. 개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개통 문제, 또 두만강의 출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만강의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 그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동해로 나갈 수 없는 지리적인 묘한 위치에 있는데 동해 추락 문제도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이런 북중로 3국 결탁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의 어떤 세력을 견제하는, 그럼으로써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키를 갖는 다목적 목적으로 지금 평양을 방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북중러 결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 세력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이에 따라서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어떤 외교적 지위라든지를 이제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핵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공식 의제에 비핵화 관련된 얘기가 나올까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어저께 담화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하고 또 해외 언론 상대하는 매체에도 이 얘기는 비핵화는 절대 회담 의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헌법상의 권리로 불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시 주석이 평양에 와서 비핵화 의제를 꺼내지 말라는 사전의 일종의 봉쇄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북한의 입장은 지난 5월 14일, 15일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때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했다라는 문장이 미 국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무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튼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 주석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물 건너가게 만들고 북한이 핵 보유국을 공인받는 일종의 핵 대관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핵 보유국의 입지를 굳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3, 4일 동안에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보면 탄도순항 미사일, 기지, 무기 기지, 강건함 완공 등등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을 지금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마이웨이 길대로 군사력을 확대 강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에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올해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해외 방문에 나서는 겁니다. 네. 사실은 지난달까지 정말 베이징의 외교 문턱이 닳도록 외국 정상들이 방문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그 다음 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고 파키스탄 대통령이 오고 정말 유럽의 정상들도 앞다투어서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이제 시 주석이 처음으로 평양을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자, 이만큼 이제 시 주석 입장에서는 평양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과연 핵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톤을 유지할지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5월 20날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에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서는 안 되라는 그런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 북한 제재, 대북 제재에 관해서는 미국이 강하게 나서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구와 대북 제재 문구, 또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 문제에 관해서 어떤 표현이 실릴지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고 만약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최소 묵인하는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 중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북한의 핵보유고 공인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고 공인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서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라. 이제 그런 게 1차 우리 정부의 지금 해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양을 방문해서 아마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올해 안에 북한과 미국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담 조건이 매우 불투명하죠.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는 것이고 미국 워싱턴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의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이 기존에 2차례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아마 시 주석이 이 문제에 관해서 조율적인 의견을 아마 제시하고 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절에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양측이 합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 우리 외교의 커다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처한 과제는 왜 이렇게 늘 어려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5.18 단체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미국 본사가 결국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사 측은 이번 사태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을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18 공법 산단체와 재단은 지난 1일 미국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과 관련해서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와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그 서한을 보냈었고 5월 단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연금 측은 최근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측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광고를 낸 기업들과 대행사에 항의해 관련 광고를 모두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사가 공식 사과하고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주말 사이 2차 종합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엔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작전에 관여한 군수 내부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이 나오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마주한 재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로 멈춰섰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오는 10일 나란히 재개됩니다. 두 사람 모두 악의적인 기소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악질 검사, 민중기 특검,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됩니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끝내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의 법적 운명도 임기 안에 결론 지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란 전쟁이 100일 넘도록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미 의회 선거가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이 과반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 조지아에서 민주당은 현역 상원 의원이 다시 후보로 나섭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87년생 젊은 정치인 존 오소프입니다. Every backyard, every living room is full. And crowds like this leave no doubt that Georgia is ready to do our part again to save our republic. Are you ready to win Atlanta?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내며 무대에 오르는 이 사람은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선 현직 하원 의원입니다. We need to replace John Ossoff with someone who will put our state first, not California and New York. 미식 축구 감독 출신 정치 신인도 공화당 경선에 나섰습니다. A vote for Mike Collins is a vote for John Ossoff for the next 6 years. But a vote for me is new leadership in the U.S. Senate.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435석 전부, 상원은 100석 중 3분의 1에 가까운 35석을 뽑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은 53석, 하원은 217석으로 상하원 모두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이가 근소합니다. 2020년 대선에선 트럼프가 지고 2024년엔 트럼프가 이긴 조지아 같은 경합주가 승부처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높은 추세라 하원의 경우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원은 새로 뽑는 35석 중에 공화당 의석이 22석인데 여기서 4석을 민주당이 탈환해야 과반을 차지할 수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빼앗기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와 예산 등 권한을 뜻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하원의 과반 결의로 절차는 시작할 수 있지만 상원 의원 100명 중 67명의 찬성이 필요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바니아에서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쿠슈너가 자연보호구역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자 이걸 승인해준 총리까지 물러나야 한다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거리가 시위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에디 라마 총리를 이방카 트럼프 부부의 개로 묘사한 손팻말과 분홍색 플라밍고 깃발을 든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쿠슈너의 사모펀드가 습지 보호구역 주변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넘는 규모의 개발 계획은 알바니아 정부가 외국 투자 유치라며 관련 법까지 바꿔 승인해 준 겁니다. 이들은 총리에게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t's basically communism. Like he's been ruling for 14 years now. It's insane. That's why we are here to give him a clear message that Albania belongs only to Albanians and Albania is not for sale. 개발 예정지에 중장비가 투입되자 현장에는 환경운동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플라밍고와 물개가 살고 바다거북 산란지가 있는 이 지역에 객실 10,000개 규모의 리조트가 생기면 그 다음 벌어질 일은 뻔하다는 겁니다. If this project goes on, we will not see it as it is today.
for sure. We have a landscape protected area that will not be anymore the same landscape. 사임 압박을 받는 라마 총리는 자신의 결정은 알바니아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규모 시위는 이란이 SNS로 선동하고 반트럼프 세력이 결합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We can't discuss something that does not exist, but that is being presented in the overall social media through a hybrid war against Albania. 플라밍고 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알바니아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이란 축구대표팀이 현지 시각 7일 새벽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단은 간단한 보안 검색을 거친 후 곧바로 베이스 캠프로 이동했으며 공항에는 20여 명의 축구팬이 나와 선수단을 환영했습니다. 이란 대표팀은 애초 미국 애리조나에 베이스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지만 중동 전쟁과 비자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은 끝에 결국 멕시코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미국 LA 인근에서 진행되는 조별리그 3경기는 당일만 체류가 허용되는 이른바 출퇴근 비자를 받아 치를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마련된 금감원 연수원으로 첫 출근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김민석 총리께서는 내란 이후의 민주주의의 회복과 그리고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다지는 중추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국가 회복을 진두지휘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신 총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움이 사명감이 앞섭니다. 2년 차에는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이어받아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화위기 상황 하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서. 후보자님 좀 깜짝 발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본인의 지명 사실을 언제쯤 아셨는지 질문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전날 깐부 회동에 나섰던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본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와 관련해 엔비디아와 SK그룹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Redesign, a reinvention of the world's personal computers. We called RTX Spark as a partnership between us and Microsoft to reinvent the personal computer 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And that will have SK Hynix inside. We're also building a new generation of robotics processors. As you know, robotics has finally arrived. The age of physical AI has finally arrived. And no country is better prepared for robotics than Korea. Incredible wealth of AI researchers, of course, the local expertise and the leadership of heavy industries and manufacturing here in Korea.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capabilities makes Korea the ideal country to take advan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s next wave called physical AI and robotics. We built a processor
call Thor, Jetson Thor, and Jetson Thor will have SK Hynix inside. In these 4 projects, we will expand our partnership from AI supercomputers to CPUs to PCs and, of course, very exciting robotics. These are the elements of our partnership. We're very, very grateful for our friendship with SK Hynix. Our partnership is world-class, and today we're announcing a major new enhancement to our partnership for the coming years. Tony? You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Last Friday, the Nasdaq and the NVIDIA stock price plunged, and the S&P 500 is watching right now. What would you say to people worrying the AI damage? We're in the beginning of the AI revolution. As you know, everyone will use AI. Every country will use AI. Every company will be powered by AI. And we're at the beginning of that journey. Also, AI has finally become profitable, which is the reason why building these AI factories is so important. When something is profitable, everyone wants more factories. We're seeing great demand. The business is booming around the world for more AI factories. And so that's the reason why we're entering this partnership, so that we could extend our partnership, increase the scale of our partnership quite substantially. We're at the beginning of that AI infrastructure build out, and the future is quite bright. Well, today we're announcing a great partnership with SK Hynix and SK Telecom, overall SK. And we have great partnerships with many companies here in Korea, but today we're 100% focused on SK Hynix and SK Telecom. There are so many questions. Who's in charge? 네, 뭐 한국말로 질문이 와서 한국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I'm sorry, I'm using Korean. 네, 이게 그동안에 많은 협력은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하고 해왔은 것이 사실이었고요. 주로 보면 메모리 협력이었는데 지금서부터는 저희가 협력의 차원을 좀 더 높여서 SK 그룹하고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는 좀 더 큰 그림으로 갔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래에는 AI 팩토리를 같이 엔비디아와 같이 만들어 가겠다. AI 팩토리라는 개념은 하이닉스 팹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전부 다 총칭하는 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얘기를 한 건 이제 엔비디아와 저희가 이제 디벨롭하는 R&D 로드맵을 같이 쉐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로드맵을 같이 만들어서 미래에 좀 더 AI 이 수요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협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say that again? I couldn't hear it louder. 네, 엔비디아와 SK그룹의 협력 방안이 발표되는 동안 지금 우리 증시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8% 넘게 떨어지면서 8,000포인트 선이 무너졌고요. 지금 그를 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7,400포인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숨에 8%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코스닥도 6% 넘게 빠지면서 94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무려 16.1원 오른 1,555.2원으로 개장했는데 지금 지정학적 불안도 겹치고 달러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자 원달러 환율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7,47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94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대략 6% 정도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0.88% 올랐는데 현재 1,552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이 16.9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와 경남 동부에는 한때 5에서 1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중북부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